국제 정세를 잘 읽지 못한 일본이 현재 최대의 위기에 빠지게 되었고 G7에서 한국으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이런 상황은 한국조차 예상치 못한 장면으로 그에 대한 배경이 매우 묘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내년 G7 정상회의 의장국인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G7 회의에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인데, 프랑스는 이미 2003년 의장국 당시 후진타오 주석을 초청한 전례가 있지만 이는 거의 20년 넘게 없던 일이라서 논란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프랑스의 실용주의 노선은 미국 일변도의 대중국 견제 노선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유럽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글로벌 경제의 현실과 지정학적 균형을 외면할 수 없다는 유럽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도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에 가장 곤란해지고 사실상 패닉에 빠진 나라가 있는데 바로 최근 중국과 사이가 최악이 되어버린 일본이죠. 아시아 유일의 G7 회원국인 일본은 그동안 G7을 등에 업고 중국에 대한 견제 목소리를 가장 강력하게 내왔습니다. 특히 최근 중일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일본은 G7의 공동 전선을 통해 중국의 해양 진출과 경제적 압박에 맞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초청 검토는 일본의 이러한 전략에 치명타를 날렸고 더욱더 외교 고립을 가속화시키는 모양새가 되었는데요. 일단 일본은 프랑스에 중국이 G7의 가치관을 공유하지 않는다며 G7 중국 초청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했습니다. 시 주석이 참석할 경우 대중국 공조가 약화될 것이라는 현실적인 공포에 직면한 것이고, 일본의 주장이 G7 내에서 힘을 잃고 문제아로 찍힐 위험마저 생겼다는 것입니다. 즉 일본은 이제 고립될 위기에 놓였는데 중국을 배제하려는 강경한 입장이 오히려 국제사회의 흐름과 주요 동맹국들의 실용적인 선택에 역행하는 모양새가 된 상황으로 일본은 갈수록 국제 외교 감각과 멀어져 가는 겁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미국의 입장이 일본의 편이 아니라는 사실인데, G7에 관해 트럼프는 오히려 프랑스보다 더 열려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미 중국의 G7 참여에 대해 나쁜 아이디어는 아니다라며 개의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 대통령조차도 중국을 국제 질서의 한 축으로 인정하고 G7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실용적인 태도를 보여준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러시아를 G8에서 쫓아낸 것이 매우 큰 실수였다고 주장한 것 역시 포용과 대화가 배제와 고립보다 국제문제 해결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가운데 일본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문제를 언급하지 말라고 다카이치 총리를 지적한 데 이어서 다시 한번 일본이 중국 G7 입성을 반대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사사건건 부딪히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일본 대신에 대한민국을 G7에 포함하자는 의견도 제기하는 모습인데요. 이는 단순히 국제 무대에서 정치 외교적으로 한국이 일본보다 대처를 잘하는 것도 있으나 실제 실력으로 못할 게 없다는 미국 의견입니다. 존 햄리 CSIS 소장 등 미국 백악관 정책에 영향을 끼치는 싱크탱크 전문가들은 한국 G7 합류를 강조했습니다. 최근 한국은 전세계 강대국 순위에서 6위로 랭크되는 등 그야말로 탑7 안에 들어가기도 했는데요. 미국에선 G7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개혁을 수용해야 한다라며 한국과 호주 합류를 강조한 것인데요. 일본 자민당에서는 아직 한국은 G7이 시기상조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어 반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정작 일본은 한국 G7 합류의 이유가 미국에서 제시되면서 더욱더 뼈아프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G7 편입이 상징하는 것이 일본이 가질 수 없는 것을 한국이 가졌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트럼프는 물론이며 영국 총리 등 한국이 반드시 G7의 초청국으로 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G7으로 한국이 나아가는 데 있어 가장 반대하는 것이 일본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에서는 굳이 이러한 일을 추진하지 않으려 했다는 기조가 강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때는 강력한 비즈니스 논리를 바탕으로 G7을 확대하여 한국과 호주를 포함할 가능성이 크며, 트럼프는 아시아에서는 한국을 사실상 G7의 주요 대상국으로 여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유럽에서도 한국이 지난 10수년간 G7의 지위에 맞는 일들을 해왔다고 하는데, 방사는 물론이고 조선업, 건설 등 전세계 기여도 평가에서 한국이 일본을 제끼고 압도적이었다고 하는데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한국의 기업들은 특히 미국 정부에 큰 주목을 끌며 협력을 원한다는 보도를 했으며, 결국 대한민국의 기업들의 글로벌 리더격의 활동이 한국을 G7 지위에 올려놓았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미국에서는 군사 부분에서 태평양 패권을 지켜나가는 상황을 원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압도적으로 누를 수 있는 해군력이 필요하나 그러지 못해서 늘 이것이 걱정이었던 것이며, 미 정치의 중심가 워싱턴 싱크탱크에서는 미국의 해군에 대한 회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부터 재밌는 것이 일본에서 이를 크게 당황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일본 해운업계, 언론계, 그리고 일본 정부는 한국의 선점 전략에 크게 놀랐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북극 항로를 선점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을 곧바로 보여줬다는 점입니다.
기후변화로 북극해 얼음이 녹으면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최단 루트인 북극 항로가 가능해졌고, 이에 대해서 부산이 물류 허브 등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중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북극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그린란드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죠. 북극은 이제 강대국의 싸움터가 되어버렸으며 그 가운데 허브 역할은 반드시 생겨나게 됩니다. 미국도 한국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서 당연히 고무적으로 판단하며 결이 같다고 하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9년 덴마크에 그린란드를 팔라고 공식 요청하기까지 했으며, 지금까지도 그린란드에 미군을 보내 점령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그린란드는 북극 항로 중심부에 있는 핵심 기지이기 때문이며 트럼프의 염원인데요.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한국이 미국에 힘을 보탠다면 미국은 당연히 환영하는 겁니다.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한국의 북극 항로 개척 역할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방 요구에 더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체제에서 구미를 당기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석유 생산과 이를 수출해내는 능력을 대한민국이 극대화한다는 점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친환경을 추진했으며 셰일가스나 기타 부분은 환경 파괴로 많이 지체된 게 사실이지만, 엄청나게 매장된 셰일가스를 전 세계로 팔아 넘기는 게 트럼프의 오랜 염원이었고, 이는 중단되어 왔습니다. 트럼프가 당선 뒤 한국을 가장 먼저 언급한 것도 반도체가 아니라 바로 이 셰일가스를 나르는 조선업에 대한 도움 요청이죠. 중국을 제외하고 민주진영에서 다른 어떤 나라도 해줄 수 없는 것을 유일하게 한국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또한 정확하게 한국의 조선 정비 기술인 MRO를 언급하면서 한국의 능력을 알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에서 한국의 조선업 자체를 미국의 통째로 옮기려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냅니다만, 트럼프는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LNG선을 생산하는 자체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을 알고 있고, 이미 뉴욕타임즈 등 주요 언론에서는 바이든 정부에서 한국의 LNG선을 구매하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에서 생산된 LNG선을 대거 수입해야 하며 군함도 빠르게 건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MSRA는 미국 정부가 높은 수준의 유지와 보수, 품질과 기술을 갖춘 조선 업체와 맺는 인증 협약인데요. 특히 미국은 MSRA와 같은 군과 관련된 협약은 외국과 잘 진행조차 하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방산만큼은 미국 내부에서 외국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며 가능한 수출을 하는 것이 미국의 방침이기 때문이죠. 강력한 군사력이 미국의 패권을 유지시키기 때문에 누구보다 기술 유출이나 공개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MRO를 맺는 경우에 조선업 기술을 갖춘 한국 입장에서는 매우 큰 이득을 보게 되는데, HD 현대중공업 역시 미국의 MRO 시장에 진출하려고 출사표를 던졌으며 미국과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HD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미국 MRO 시장은 연 20조 원 규모의 시장으로 수익이 매우 큽니다. 특히 유지정비 보수로 벌어들이는 돈은 배의 건조와는 다르게 수익률이 높고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미 해군과 이런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한국 조선업의 상징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미 해군 함정 MRO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미군 당국과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국 정부가 발주하는 함정, 특수 목적선, 관공선 등의 신조사업 수주가 진행된다면 복수의 국가들은 한국의 MRO를 신뢰하면서 자신 국가의 함정도 맡기려고 할 것입니다. HD 현대중공업과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 함정에 대한 MRO를 수행하는 등 경험도 추적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조선사들은 80조 원 규모의 전세계 MRO 시장을 미국까지 섭렵해 영향력을 확대하려 합니다. 국내 최초 미국과 MSRA를 체결한 한화오션의 경우 미국의 조선소 인수 등 공격적 투자가 배경이 된 것 같고, 현재 미국 내에서는 누구보다도 함정 건조의 필요성과 군함의 유지 보수가 매우 절실한 상황인데, 우선적으로 한화를 그 대상으로 하여 점점 한국의 빅3 조선소로 범위를 늘려 나갈 걸로 보입니다. 미국에서는 전 세계 다양한 국가들을 검토했지만 역시 조선업은 한국만한 국가가 없었던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4만 톤급의 함정조차도 자국에서 제대로 보수 유지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함정이 많이 누적되어 있다 보니 한시라도 빨리 한국의 함정을 파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안 그래도 미국 내에서 함정 유지 보수는 물론 함정 건조가 중국에 밀린다며 크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은 수요가 매우 큰 것에 비해서 이를 처리해줄 인력과 사업장이 매우 부족했지만, 미국 내의 조선소 반대 세력과 미국 내에서 국방만큼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 좋은 스퍼까지 뒤엉켜 해외에 쉽게 일감을 주지 않고 있었는데, 이대로 있다가 해군이 중국에 크게 밀린다는 위기감이 나왔기 때문이죠. 게다가 MRO는 결국 미국 함정의 건조를 한국에 맡길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작은 나라임에도 조용히 자신의 실력을 갈고 닦아 조선과 방산에서 최고 자리를 향하는 대한민국에
트럼프 제2 집권시를 맞아 그러한 요소들이 한국을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보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이러한 흐름 가운데 트럼프 정부는 대한민국을 G7에 포함하려 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과는 큰 격차와 기여도를 보여주는 대한민국이 G7에 포함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재 군사 주요 매체 등에서는 미국과 유럽에서 한국에 약 500조 원가량의 방산을 맡기려 한다는데, 특히 놀라운 점은 최근 프랑스조차도 한국에 천물을 주문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방부에서 나왔다는 점입니다. 프랑스는 K방산을 반대해왔고,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 내에서 아시아가 무슨 말이냐며 영내 주문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하이마스가 주문이 밀려서 언제 받을지 기한이 없으며 추후 제대로 된 사후 정비도 이루어지지 않자 이제 와서 한국에 다연장 로켓 1000물을 도입해야 한다면서 한국에 다시 문을 두드리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프랑스 방산은 중국 전투기에 격추를 당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유럽 내에서도 크게 위신이 떨어지려는 상황이며, 그 반사익을 한국의 FA-50을 비롯해 4.5세대, 4세대 전투기가 대신 가져갈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며, 프랑스가 망신을 당했음에도 자국 안보에 위협이 다가오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한국의 손을 잡으려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의외로 한국에서 싸늘한 반응이 나온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지 궁금한데 미국과 유럽의 상황을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 전차 포탄 한국이 모두 생산한다. 현재 미국의 군사 외교 매체들은 사실상 한국과 미국이 전세계 방산을 점령해 간다면서 민주진영에서 수십 년간 군수 생산을 멈춰오지 않은 국가들이 이들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미국조차도 오래된 군수 물품은 물론 일부 영역에서는 크게 고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미국은 한국을 이제는 공식 방산 2인자로 인정하며 군수품 생산을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미국은 쉽게 자신의 군수품을 누군가에게 맡기지 않으며 심지어 법으로 제정해 막아둔 것도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국의 각종 방산을 맡기면서 대한민국의 역량에 기대해 보겠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뜻밖의 싸늘한 반응이 나오고 있으며 오히려 정반대의 의견이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는 큰일 날 뻔한 일이라면서 이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 한국에 어떠한 식으로 방산을 맡기려 하는지와 왜 그런 싸늘한 반응이 등장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 미군은 해군 분야에서 한국에 군함 생산을 맡긴다는 본격적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극비리 미 해군 업체들은 한국에 다녀와서 충격적인 메시지를 남기고 간 바 있습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조선소는 미국에서 본 적도 없고 한국의 실력이 최강이라고 극찬했다는 겁니다. 실제 한국은 지금까지 많은 나라의 함정을 건조해 납품했고 최고의 함정 건조 기술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선업에서 전무후무한 프로젝트가 개시될 상황에 놓였다는 이야기가 등장하죠. 바로 미 해군의 함정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매우 구체적 정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한국의 정식 팀을 꾸려 최근 몇 개월간 다녀갔다는 소식이 업계에서 들려온 것이죠. 이러한 흐름은 10년 전만 해도 한국 입장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미국 군대 규모는 그야말로 세계 최강으로 육해공 그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을 정도이며, 군사 관계자들은 제 아무리 러시아와 중국이 동시에 미국을 쳐들어가도 게임이 안 될 정도라고 했으며, 이번 러시아 전쟁에서 러시아가 고전하는 이유도 미국의 간접 지원 때문입니다. 직접 지원도 아니고 뒤에서 몇 가지 전략 무기만을 지원했는데도 러시아의 고갈이 심각한 것입니다. 만약 미국과 러시아가 전면전을 벌인다면 핵무기를 제외했을 때 미국은 빠른 시간 안에 그들을 제압할 겁니다. 여기에 미국이 공개하지 않은 전략 무기도 많으며 F-22 같은 경우 거의 실전에도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대량 생산으로 인해 미국은 결국 해군 분야에 큰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미국의 함대는 300척 규모이며 항공모함도 전 세계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최첨단 항모단을 꾸립니다. 중장거리 폭격미사일 토마호크를 수백 수천 기 탑재하고 바다에서 미사일 발사를 지속 가능하며 항모에서는 쉴 새 없이 F-18, F-35가 오르내리며 적군을 교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죠. 따라서 지구상에서 미국의 항모 전단을 이겨낼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만, 중국처럼 양으로 밀어붙인다면 제 아무리 미국이라 하더라도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에서는 한국을 찾을 수밖에 없으며 이제 2인자로 사실상 인정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최근 미국의 군사 싱크탱크와 일본 전쟁 시뮬레이션 연구소 등에서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중국이 결국 2주 만에 10,000명의 전사자를 발생시키며 패하기는 하지만
미국과 일본도 큰 타격을 입습니다. 미군 전사자는 약 3,500명으로 중국의 3분의 1에 다다르며 일본 역시 해군 전력에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과거 걸프전에서 이라크는 수만 명 이상 전사했으나 미군의 전사자가 200명도 되지 않는 것에 비해서 중국은 확실히 엄청난 피해를 미국에 안겨주며 이러한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해군이었다는 것이죠. 미 CNN 방송은 당장 미국 외에 다른 장소에서 전쟁 물자를 생산하는 것을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산 물자는 나이키와 같은 하천 방식이 있을 수 없겠지만 그러나 그 대상이 한국이라면 다르다는 겁니다. 한국은 주한미군이 존재하는 혈맹 국가이며 현재 전 세계 가장 원활한 군수물자를 공급하는 국가라는 것이죠. 또한 한국은 조선소를 확보하고 각종 군수물자 정비창 등 정비에 있어서도 매우 탁월한 수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대기업들이 방산 사업을 벌였고 정부와 연계되어 매우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대기업도 그러하지만 비용이 한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고 속도가 훨씬 느리기 때문이죠. 함정을 건조하는 데 있어서도 미국이 한국의 10배 이상 소요되다 보니 한국과 비교조차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일본도 미국의 함정 건설 장소로 자주 언급되나 전문 인력과 노동력의 한계가 심각한 상황이죠. 미 군사 상원의원회에서는 태평양 패권을 미국이 지키기 위해서 중국을 압도해야 함을 천명했으며 이제 한국에서 미군의 물자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각종 군 부서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10년 안에 최소한 100척의 함정의 교체가 한국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에서 약 수백조 원의 단위가 미국으로부터 발주되는 게 아닌가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군사계에서는 싸늘한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 함정에 관해서 최근 한화가 필라델피아 필리 조선소를 약 1,400억 원가량에 인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미국의 존스법으로 인해서 미국 내에서 함정을 건조하겠다는 의지로 파악이 됩니다. 또한 캐나다의 군함, 잠수함도 이곳에서 건조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이러한 방식 자체가 결국에는 미국 내에 공장을 세우는 방식이 아니냐며 반문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전문 인력과 노하우를 미국 내에 그대로 이식하고 최악의 경우 그대로 그 자산을 빼앗길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미국에 입점한 한국의 반도체 공장과 배터리 공장은 미국 내에 남아 미국의 자산과 마찬가지가 되어버립니다. 중국에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배터리 공장을 중국 내에 파격적인 혜택을 주고 짓게 한 다음 기술을 강탈하거나 결국에는 한국을 내쫓는 경우까지 생각해 봤을 때 이러한 비슷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물론 미국은 중국보다 훨씬 낫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미국은 또 다른 비싼 인건비를 비롯해 다양한 문제가 있을 것이고 정작 공장을 지은 다음 운영이 어려워진다면 한국 회사들은 그 장비를 그대로 미국에 놓고 떠나야 하는 것이죠. 일부 전문가들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 될 수 있다며 결국 한국의 많은 사업이 미국에 차려놔야 하는 형국이라고 말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설에서 한국은 조선소, 반도체, 자동차 등을 미국에서 빼앗아갔다라고 말했는데 정치권에서도 한국에 대한 압박이 이제 자칫 방산 분야로 퍼져나갈 수 있기에 이를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행히 한국은 북한과 대치 중으로 방산 상당 부분은 한국에서 여전히 그 물량을 흡수하고 있으며 이는 생산시설이 한국에 존재해야만 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이러한 주문이 자칫 미국 내 방산시설을 지어주는 식의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전세계 방산 2인자를 구시되 실리를 추구하면서 굳이 굽히고 들어가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유럽이 한국에 보이는 속내. 유럽에서는 프랑스를 위시로 하여 한국의 무기자산은 철저하게 배제하자는 의견이 깔려 있었으며 최근에는 원전을 비롯해 각종 경제 분야에서도 암암리에 한국은 제외시키고 영내 조달을 원칙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선진국에서는 노르웨이나 스웨덴이 한국의 천무에 대한 관심을 표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물론 늘 간을 봐오던 노르웨이가 천무를 순순히 수입할 리는 없는 상황이 분명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노르웨이의 방산기업 콩스버그가 제휴를 한 뒤에 K9 자주포와 천무 등의 콩스버그 시스템인 RCWS 원격 시스템을 탑재하자는 협업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굳이 K9 자주포가 RCWS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데 순순히 길을 내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K9 자주포가 세계 최고인데도 이렇게 유럽에서는 끝까지 강대국들이 한국 방산을 경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한국을 철저하게 배제하던 유럽에서 바짓가랑이를 잡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최근에 더욱 러시아와 치열한 공방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러시아가 미사일을 무차별로 퍼붓는 바람에 방공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유럽의 방공 시스템 패트리어트는 절대 공급 부족에 시달리는 데다가 미국은 생산 로드 타임이 5년이 넘죠. 그나마 한국에 납품하기로 한 패트리어트조차 미국이 약속대로 납품을 안 하고 우크라이나에 보낼 지경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것은 러시아제 구형 S-300이나 S-400인데 이마저 소진되고 있으며 정확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럽 각국은 우크라이나의 절박한 요청에 따라서 자신들이 패트리어트를 보내주기로 결정하기로 했다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G7을 비롯한 서방 강대국들이 보이는 모습은 그야말로 유럽 방산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포대가 없자 유럽 전역에 흩어진 패트리어트를 박박 긁어 모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이 나오자 한국에서는 다소 싸늘한 의견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일부 누리꾼들은 무기도 없는 유럽에서 한국 유수의 대기업들이 무기를 팔고자 유로 사토리에 전시를 했는데 G7 및 강대국들이 애써 한국을 무시하면서 유럽 영내에서 해결하자는 분위기가 역력했는데 막상 유럽 내부에서는 방공 미사일조차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며 이제와 한국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도 자국 방어를 할 물량을 1차적으로 폴란드나 유럽에 보낸 것이지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애초에 한국이 여러 가지 제안을 했을 때 다양한 국가에서 한국 방산을 들였다면 지금 이런 상황에 좀 달랐을 것이죠. 실상 유럽에서 한국형 패트리어트인 천궁2를 적극적으로 수입하겠다는 국가는 소수로 알려져 있기도 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해 사우디에서는 천궁2를 수조 원씩 사들이며 이미 불안한 중동 정세에 대비하고 있었는데 돈도 많은 유럽에서 끝까지 한국을 배척하고 있다가 속수무책 러시아에 당하는 모습인 상황인 것입니다. 군사계에서는 한국이 이 상황에 굳이 노르웨이같이 협업을 해야만 방산을 납품시켜주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고 또는 폴란드처럼 공장 다 지어주고 기술 이전시켜 주었다가 막상 뒤통수 맞는 그런 맥락도 전혀 필요 없다면서 한국이 충분히 미국처럼 받을 돈 다 받아가면서 갑의 위치를 지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정말 유럽의 위기가 왔을 때 그들이 한국 방산을 대대적으로 사들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것입니다.